생산과 소비 브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서울올림픽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았고, 그러한 국가들은 이제 공산당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죠. 그래요. 억압하고, 또 그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죠. 수십 년간 공산당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혁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무엇을 봤나요? 진짜 혁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아, 사기당했구나. 그걸 안 거죠, 공산주의 국가 국민들이. 폭동 일으키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그래요, 붕괴돼요. 소련까지 붕괴됐죠. 그래서 말했나요? 서울 올림픽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투하된 핵폭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이죠. 사실이고 잘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우연한 관심을 안 두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올림픽이 끝나자 이런 일들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 상호인도 알았는데 왜 서울 올림픽과 연관을 못 지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을 가지고 왜 일어났을까? 왜 하필 서울 올림픽 뒤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서울 올림픽을 보고 사기당했구나 안 거예요. 어떻게? 진짜 혁명을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록 한 일을 봐야 되겠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며 냉전이 종식되자 노태우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데 힘썼다. 소위 북방 정책이라고 부르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례로 수교했다.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한국의 시장이. 1990년 6월 한소련 정상회담에 이어 1990년 9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한국 전쟁의 적성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1992년 8월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거 과정에서 오랜 우방이었던 대만과 단교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아쉬운 거는 중국인데. 그래요. 급했던 모양이죠. 빨리 성과 내려고. 왜 아쉽나요? 뭐 우리도 한국도 중국 시장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 역시 한국의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잖아요. 투자받기 원하잖아요. 기술을 전수해주고 더 급한 거죠. 한국이 갑이었던 거죠.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수교를 하게 되면 시장이 확장되니 무역을 통한 소득이 중요한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고 실제로 국가와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여가 이렇게 수교를 두고 이제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죠. 그러면 이제 12.12 군사혁명 이후 일어난 자산 가격을 살펴보자.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106포인트였다. 전두환 임기 내내 종합주가지수는 끝없이 올라갔다. 전두환 임기 끝날 무렵인 1987년 525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그래 단순히 뭐 화폐를 많이 찍어서 금리를 낮춰서 올린 게 아니라 기업을 육성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올린 거죠. 진짜 주가지수 상승이죠. 이런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올렸는데도 몇 배가 올랐나요? 한 5배 올렸죠. 나라가 발전하면서 약 5배가 올랐는데 그 어느 정부에서도 능가하지 못한 대기록이었다. 깨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5배 올라가기. 기업을 육성하면서 인플레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1989년 3월 31일에 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하였다. 군사 정부가 막을 내리고 1000포인트를 돌파해 2000포인트 가는데 20년이 걸렸다. 그 말은 뭔가요? 그래요. 그 12.12 혁명 세력이 올린 게 이제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한 10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뒤로는 산업 육성 정책이 후퇴하니까 그래도 물론 이제 그 탄력이 있어서 상승하긴 상승했죠. 그 상승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2년 만에 산업화를 통해 한 일을 군사정부 이후 다른 대통령들이 다 힘을 합쳐도 20년이나 걸렸으니 전두환의 실력과 다른 대통령들의 실력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그래요. 전두환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죠. 역사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역사 날조는 계속 이루어지죠. 그리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들이 계속 역사를 날조하려고 하죠. 계속 이제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계속 날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날조하는데 요즘 보면 뭐 이재명도 역사 날조에 앞장서고 있죠. 어떻게 앞장서고 있나요? IT는 누가 육성했나요? 보라는 거예요. 박정희 산업화, 김대중 정보화, IT 산업은 김대중이 육성했다는 거예요.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기극을 벌리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마치 그 건국 시기에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득실득실했던 것처럼 80% 이상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는데 근대화 세력이었는데 IT 산업은 누가 육성했나요? 기본적으로 시작은 전두환이 하고 또 노태우가 결성했고 그러면서 IT 산업이 육성이 된 거예요. 살펴봤죠. 이동통신 산업, 인터넷 산업, 뭐 반도체 산업.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역사를 날조하려고 하죠. IT 산업은 마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한 것처럼 공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역사 날조인 거죠. 계속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나라가 발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자산이 상승하는 게. 80년대에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 도시 인구가 1000만 명 증가하던 시기이다.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또한 소득도 증가하니 서로 내 집 마련이 나섰던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면 개인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또 내 집 마련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서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죠. 1988년 주택 가격은 13.2% 상승했고, 서울 주택 가격이죠. 1989년 14.5% 상승했으며 1990년 21% 상승하여 3년간 60% 이상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국민들이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고 생각한 노태우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고 주택 200만 원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택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막 1000만 명 가까이 몰려드니까 거기다 나라까지 발전하니까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하다 싶어서 200만 원을 건설하라 했다는 거예요. 1992년 말까지 대다수 물량이 완공되었다. 금방 완공했죠 뭐. 군사정보 이런 데 능력은 좋았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잘했죠. 이러한 대규모 공급 정책 덕분에 1991년 이후 집값은 안정되었고 10년 동안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 91년부터 이제 공급이 되면서 10년 동안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대량 공급을 통해서. 롯데호는 1989년 12월 30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집가 상승을 얻은 한국인들에 의해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재산을 제약시하고 토지나 생산시설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에 근거한 법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을 확고해야 하는 근대국가 세력 인사가 시행할 법이 아니다. 실상 노태우의 성향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도 어기는 성향이 있었다. 노태우가 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인데 자인데 이런 거 시행하면 그럼 공산주의자는 아니죠.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방식도 그냥 동원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정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걸 안 지키더라. 이 사람은. 이 한 건만 보고 그런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확실히 이상한 거죠. 하여튼 뭐 노태우가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했다 하더라도 누가 이런 걸 제안했는가? 그냥 뭐 공부부로만 밀어붙였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거지 뭐 토초스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안했나? 노태우 스스로 알아냈나? 이거 제안하는 확실하게 공산주의자인 거죠. 공산주의자가 어느 곳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공산주의식 방식이다. 누가 봐도 공산주의식 방식이죠. 노태우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막 그래요. 자기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 이 사람이. 여야 합의에 따라 1988년 11월 1일부터 50비리 특별위원회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고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전두환 정부를 부정하고 광주 사태를 띄우는 일은 12.12 군사혁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참여한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청문회에서 한 거예요. 1979년 대통령 선거와 198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니 역사적인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을 벌인 것이다. 그래요. 79년 80년 선거만 이긴 게 아니잖아요. 80년 이후 선거 다 이겼잖아요. 압승했잖아요. 굳이
스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조사하십시오 이러면서. 물론 이제 목적이 있겠죠. 민주당계 의원들을 다 합쳐봐야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굳이 뭐 민주당계 의원들이 주장했겠지만, 그래요. 뭐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과반이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반에 한참 못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이다. 노태우의 성향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1989년 12월 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전두환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전두환이 아직도 너희들 상전이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국회의원 명패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장하는 연단 쪽으로 던졌다. 그래요. 던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뜨기 시작했죠. 그 일로 민주당계 지지자들 사이에서 노무현은 청문회 스타로 불리게 된다. 대망으로 여기던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진 일은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위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걸로 이제 굉장히 떴어요. 명패 던지는 행위로. 노무현이 그때. 노태우가 5.16 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민정당과 정부, 군에서의 전두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아니 왜 그랬을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긴데 자기도 주역으로 참여했는데 청문회 열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제 빌미로 이제 제거하는 거죠. 전두환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그런 일이 노태우에게 필요한 것이긴 했겠지만 스스로 자신이 참여한 12.12 군사혁명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 거는 이제 몰래 은밀하게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참여한 사건을 부정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국민들이 그 청문회하고 이러니까 12.12 군사혁명을 이제 안 좋은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잘못된 행동인 거죠. 말했잖아요. 노태우가 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어기더라. 그 어기는 원칙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노태우가 사실은 시작점인 거예요. 산업화를 개성하고 발전시킨 건 사실이지만 노태우는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대통령이 수장으로서 어기더라. 그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커지죠.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부정하였으니 노태우를 우습게 여긴 민주당계 인사들이나 지지자들은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불렀다. 그 물태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태우라고 부르죠. 우습게 생각하죠. 자기가 참여했는데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면서 그래요. 과반도 안 되는 야당 의견을 수용해서 청문회 열고 선거를 통해서 몇 번을 심판을 받았나요? 80년 이후에 모조리 전승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물태우 소리 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의 부산의 대표 정치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충청도의 대표 정치인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노태우가 5.10 청문회를 수용하여 스스로 권력 기반의 정통성을 허문 결과 물태우라 불리며 야당의 공격에 시달리던 그는 국정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거대 보수 연합을 결성했다. 그렇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노태우는
어디서 지지를 받나요? 노태우가 지지를 받는 건 아니죠. 군사정부가 지지를 받는데 강원도 저번 선거에 보면 지역으로 보면 어디서 지지를 받는가 보면 되잖아요. 민정당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죠. 경기는 강원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충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충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물론 김종필이 일정 정도 가져갔지만 그래요. 경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경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김종필하고 합치면 이제 충청남도의 어떤가요? 지지도 완전히 확고하게였죠. 그 다음에 김영삼과 합당을 하면 부산의 지지를 확고였죠. 노태우가 시도한 게 뭔가요? 지역연합이라는 거예요. 지역연합. 어디만 쏙 뺐나요? 호남 지역만 쏙 뺐다는 거예요. 전북, 전남, 광주. 그럼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한 건가요? 향후. 호남 대 비호남으로 선거를 치르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종필하고 연합하거나 민주공화당 35석이잖아요. 둘이 합치면 160석이잖아요. 아니, 두 당은 모두 뭔가요? 군사정부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요. 이 두 당만 합치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둘 다 군사정부를 개선하니까. 그럼 160석이 되잖아요. 과반이 훨씬 넘잖아요. 130석밖에 안 되고. 근데 노태우가 이상한 짓을 했더라. 호남 대 비호남을 만들어 놨더라.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여소야대 국민으로 인해 야당의 사사건건 발목 잡기에 지쳤던 노태우는 지역 대표 정치인인 김명삼과 김종필을 끌어안아 단숨에 국회 과반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얻었다. 훨씬 초과하죠. 이렇게 되면 이로써 노태우는 강력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당 합당을 통해 노태우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이는 지역주의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근대국가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요. 경상도의 노태우, 부산의 김영삼, 충청도의 김종필 연합으로 전라도의 김대중을 상대하는 꼴이다. 호남 지역 주민들은 우리를 왕따로 만들었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를 왕따로 만들었네. 가만두지 않겠어. 희한한 정치를 한 거죠. 결국 호남 주민들은 더 지역주의 정치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이런 정치를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떡가요? 이제 국정 운영이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 수월하게 했겠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뭔가요? 이 정치가 뭔가요? 지역연합. 지역주의 정치라는 거예요. 1967년부터 계속 김대중이 지역주의 정치를 했죠. 경상도 정권 타도일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내세우면서 틀린 견해를 주장하면서. 근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태우. 뭘로? 노태우가 말로는 하지 않았어요. 김대중처럼 노골적으로 우리 비호남이
연합을 해서 호남을 견제하자 그런 건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뭔가요? 행동으로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그래요. 뭐 경상도와 강원도, 충청도의 그럼 뭐 이건 그렇게 쓰면 되죠. 행동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노태우가 보니까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원칙 같은 게 전혀 없더라. 전혀 안 지키더라. 좀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건이다. 아, 그럴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건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당이 가반이 안 돼요. 합당이 필요했으면 김종필이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면 그만이었다. 그건 지역주의 정치가 아니죠. 같은 군사정부잖아요. 한 뿌리로 돌아간 거죠. 김종필은 민정당 계열이었다 볼 수 있고, 어, 민주공화당 계열이라 볼 수가 있고, 박정희 두 축이 있었죠. 민주공화당과 군. 민정당은 이제 군에서 나온 정당이고, 그래요. 뿌리가 같잖아요. 박정희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두 당이 합당하면 가반을 넘어서니 국정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연합을 해버렸다. 김영삼을 끌어들이면서 나중에 다 큰 부작용으로 남잖아요. 노태우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초토세를 도입하고 뭐 이랬지만 3당 합당하고 뭐 이랬지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청문회하고 12.12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다, 우리가 달성한 게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3당 합당은 근대국가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1948년 한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 다 압승이었죠. 압승의 전략을 포기하고 이상한 전략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불패의 선거 전략을 노태우는 포기한 것이다. 그래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대부분 압승한 불패의 전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즉 노태우는 불패의 선거 전략을 버리고 호남 세력 대 비호남 세력의 대결을 만들었다. 그 선거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1967년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차별을 외치며 지역 차별과 경상도 정권 타도를 외치며 그렇죠. 노골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했죠. 김대중. 지역주의 정치를 한 정치인에는 김대중과 김대중계 정치인들이 유일했다. 말로 떠들어야 지역주의 정치겠는가. 결국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은 행동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만 것이다. 그렇죠. 경상도, 충청도, 뭐 강원도 그렇죠. 부산 연합으로 가버린 거죠. 희한한 정치를 한 거죠. 지역주의 정치로 지역 갈등을 일으킨 정치인들의 순위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그 당연히 1위는 김대중이죠. 67년부터 노골적으로 지역 차별과 지역 경상도 정권 타도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때는 성공을 못했는데 20년 뒤에 성공했죠. 계속 안 통하다가. 이 3당 합당을 주도한 인물이 누군가요? 노태우잖아요. 그리고 3위는 김영삼, 4위는 김종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김영삼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아니었다.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경남에서는 선거에서 졌죠. 부산 지역을 그냥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렇다 해서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중처럼. 민정당하고 경쟁했죠. 또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에게 패배함으로써 그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제 약해지는 거죠. 패배했으니까. 둘이 대선에 동시에 나오면 민정당계 정치인이 무조건 이긴다. 김영삼, 김대중이 대선에 나오면 동시에 이기죠. 김대중은 절대로 대선을 포기할 인물이 아니니. 김영삼이 포기할 경우 부산의 근대국가 세력 인사인 민정당계 인사, 근대국가 세력 인사는 민정당계 정치인에게 투표한다. 그것도 당연하죠, 뭐. 그때는 지역주의가 하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부산의 이제 근대국가 세력 인사도 우리 지역 정치인이 필요하지 이러면서 김영삼을 밀어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난 그 선거 포기하겠다. 김대중을 찍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김대중을 찍어주냐는 거예요. 그냥 부산은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찍겠지. 일렬 지지자들이나 찍겠지. 또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지역주의가 다 있다 했죠. 그때 이제 벌람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럼 보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때문에 그 김대중을 찍어주겠어요. 김영삼이 찍어주려 한다고 찍어주냐는 거예요. 김영삼이니까 찍어준 거죠. 김영삼이 찍어준다고 왜 찍어주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둘이 그냥 계속 경쟁하게 하면 되는데 이상한 정치를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정치를 하는 거죠. 호남 대 비호남, 희한한 정치를 한 거예요. 지역주의 정치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인사가 김영삼이 김대중을 지지한다고 김대중에게 투표할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김대중이 아무리 호남 주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더라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과 호남 주민들이 연대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다. 자기 정치 좀 편하게 하려고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이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다 같은 국민들인데 그 호남 대 비호남 이런 정치를 노태우가 했더라. 호남 왕따 정치를 했더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미친 짓을 했더라. 그래요. 김영삼 입장에서는 당연히 3당 합당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를 포기할 인물이 절대 아님을 김영삼이 몰랐을까? 다 알지. 왜 몰라요. 탈당해서 신당 만들어서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면 당연히 둘 다 안 되고 자기가 대선을 포기하면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3당 합당을 하면 경상도와 충청도의 표를 모두 얻게 되니 대통령에 100% 당선된다. 물론 대선 후보가 된다는 100% 후보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합당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만 합당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물론 이제 뭐 노태우도 뭐 생각이 있었겠죠. 김영삼한테 거저 줄 이유는 없죠. 권력을. 원래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노태우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 김영삼에게 대통령을 바친 셈이 되었다. 이제 물론 노태우나 김종필은 김영삼에게 모든 권력을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3자는 내각제 개혁을 하여 권력을 나누기로 이면 합의하였고 민자당 당원에서도 내각제를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내 권력 투쟁에 자신이 있었던 김영삼은 속을 숨기고 합당했고 결국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누군가에 당시에 살아있다. 그 노태우하고 전두환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감방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노태우가
참 그 뭐랄까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안 지키는 성향이 있더라. 그런 성향 때문에 한국에도 많은 부작용이 생겼고 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굉장히 약화시켜 놨죠. 그 첫 시작은 노태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노태우가 군사 정부를 승계하면서 그나마 다행히 산업화를 추진했고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좀 약간 성향이 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안 그러면 원칙을 지키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당장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노태우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성향이 좀 그런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